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요즘 올해 김장 어떻게 할까 고민들 많으시죠? 12월 되면 본격적인 김장철인데 저 멀리 서울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김장 소식이 들려옵니다. 파주에서 배추를 조달하고 의성 마늘, 괴산의 고춧가루를 써서 만든 김치라는데 국민 대화합과 연대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 김치들은 전국의 소외계층에 전달될 거라고 하죠. 대통령실과 정치권을 보면 국민 대통합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줄다리기를 넘어서 고무줄다리기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부 예산안과 야당의 예산안이 그만큼 차이가 큰 거고요.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는 4분 5열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김장처럼 정치권과 국민들이 잘 버무려지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따로국밥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보러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시가 예산 심의를 위해서 시의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 그동안은 비공개 원칙이었는데 이걸 깨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했어요. 네, 여수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편성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일반 시민들도 살펴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자 입장문을 통해 여수시가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시의회 심의를 거치게 될 예산안을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직접 살펴 의회의 의사결정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다음 회계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만 제출했을 뿐 관행처럼 일반 시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여수시민협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 감시 차원에서 여수시를 대상으로 2024년도 여수시 예산안에 대한 공개 요청 질의서를 보내 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그동안 예산서는 의회 심의가 끝나고 확정된 예산서만을 공개해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여수시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얼만큼 편성되었는지 또 의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며 예산안의 전체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 내년도 예산안 홈페이지 공개가 일회성이 아닌 영구적인 공개여야 하고 이번 예산안 공개를 계기로 여수시가 각종 위원회의 회의 결과 공개 등 더 많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소통 행정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여수시의 내년도 예산안 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여수시 이번 예산안 공개의 의미 그리고 효과에 대한 정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다음 회계년도, 즉 내년에 쓸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국회나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지자체의 경우 보통 11월 정도에 내년에 쓸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예산안은 말 그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인데 시의회가 상임이나 또 예결위를 거쳐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비로소 예산안이 확정된 예산이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언론 기자들이나 시민단체가 예산안을 보려면 이 의원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예산안을 확보해서 겨우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여수시가 전체 예산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또 어떤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지를 의회 의결 이전에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시민협은 그동안 예산안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예산 내용을 개별적으로 의원들에게 요청해 확인해 왔다며 여수시의 이번 예산안 공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수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시 단위 지자체의 예산안이나 이 확정된 예산서의 경우 수천억에서 1조 원대를 넘어가는 예산 규모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수록을 하려면 최소한 1000여 페이지 이상 되는 이 책자형 예산서를 인쇄를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들이 적은 수량의 예산서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그 예산서를 직접 구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수시가 예산안 전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로서는 전체 예산 규모를 확인하기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시의회나 시민단체 시민들의 반응도 나왔겠습니다. 네, 여수시의 이번 내년도 예산안 공개에 대한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반응은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정작 공개된 내년도 예산 편성의 내용을 두고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반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수시가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6.3% 줄어든 규모라고 합니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여수시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 특별하게 여수시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이 실종됐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지난주 정기명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행사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더욱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여수시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여수시의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 역시 여수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 예산은 겨우 14건 129억 원에 불과하고 사업의 대부분이 이미 사업 계획이 확정됐거나 신규 사업 역시 미래 비전을 담고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래 비전을 담은 신규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에 대해 여수시는 언론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했고 신규 사업을 유보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최소한의 규모로 예산에 편성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죠. 최근 광양시의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면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어요. 네, 최근 광양시 의회에서 지역 공동주택 시설 지하에 주로 설치되는 전기차의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양시 의회 안영원 의원은 의회 정례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양시 전기차 등록 대수가 2019년 1월 기준 79대에서 2003년 9월 기준 2,349대로 약 30배가 증가했다며 관내 전기차의 충전 시설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에 주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열폭주로 인한 폭발적인 연소, 또 재발화로 인해 일반 화재에 비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한데요.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의 경우 이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아 여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광양시의회 안영현 의원은 현재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최소한의 설치 기준만 충족된다면 특별히 다른 제한이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실정이라며 광양시가 신규 공동주택의 건축 허가를 할 경우 이 충전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전기차 충전 시설의 상당수가 이미 지하에 설치돼 있고 신축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용 편의나 미관 등을 이유로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이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충전시설 설치를 지상으로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 신축되는 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진입로 높이를 현행 기준보다 좀 더 높게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내화 구조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천하람 당협위원장부터 연결하죠.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한 주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 굉장히 다이나믹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예.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호남 향후회가 이제 총연합회로 이렇게 호남 향후회가 사실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예. 이게 총연합회로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출범을 하는 행사를 지난 금요일에 서울에서 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도 초대해 주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뭔가 이 순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도 해주시고 저희 갔더니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뜻깊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좀 우군이 생긴 그런 느낌이 드셨어요? 그렇죠. 네, 제가 사실 고향은 대구인데요. 네. 제가 영남 향후회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네. 근데 호남 향후회에서 먼저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다들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고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굉장히 좀 뭉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네. 9.19 군사합의 파기 관련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북측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사실상 파기가 됐습니다. 예. 먼저 우리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득이한 일이었죠. 부득이했다. 사실은 이걸 가지고 북한이 무슨 본인들도 9.19 군사합의 전면 무효화하겠다 이게 적반하장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북한이 맨날 미사일 쏘고 정찰 위성 쏘고 이런 거 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9.19 군사 합의는 사실 우리와 북한 간의 합의 정도의 수준이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는 사실은 거의 국제법과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지는 어떤 결의인데 그거 맨날 위반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위성 쏘고 미사일 쏘고 이러니까 우리 그러면 대공 정찰 활동 정도는 다시 개시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그걸 빌미 삼아서 9.19 합의 전면 무효화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북한이 벼랑끝 전술 쓰고 냉탕 온탈 전술 쓰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참 야속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주말에 조태영 국가안보실장께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2천만 우리 수도권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이제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네. 이 발언은 그 천 위원장 발언의 연장선으로 읽어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굳이 효력 정지를 하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휴전선 인근이 아닌 다른 자산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의 안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군사 자산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결정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또 이렇게 안 하는 경우에 그럼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했었어도 되는 거냐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지도부 사이 묘한 갈등이 일주일간 좀 극한으로 치달았던 게 아닌가 싶은 한 주였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거 지도부랑 혁신이랑 이렇게 아웅다웅 하는 거요. 그냥 약간 약속 대련 비슷한 것 같아요. 약속 대련? 완전히 짜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얼마 전에도 보면 혁신이 내부에서 아니 중진들 물러나거나 수도권 오라는 거 왜 안 받아들이냐 해서 정치인이 아닌 외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김경진 혁신위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원래 그냥 시간 끌기 하는 거고 나는 어차피 공천 받았으니까 혁신이 들어와서 이룰 거 다 이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도부나 중진들이 반발할 거 알고 당장 뭔가 혁신하는 느낌 내려고 센 혁신안을 지르긴 했는데 이걸 끝까지 관철시킬 의지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혁신이 해체를 선언할 정도로 세게 나가야 된다 했지만 그것도 유야무야 됐고 예. 외부 의원들이 문제 제기했지만 그것도 또 그냥 달래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혁신위 자체가 그냥 김기현 대표 체제 시간 끌어주려는 의도가 크다. 그래서 이런저런 혁신안은 내지만 지도부와 근본적으로 주도권 경쟁을 할 의사는 저는 애초에 없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혁신위원회가 했어야 되는 혁신은 어떤 방향이었어요, 보시기에? 지금 이제 하려고 했던 혁신들 중에 뭐 이런저런 거 있죠. 뭐 청년들 비례대표 뭐 어떻게 하고 뭐 중진들 물러나고 다 좋은데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 당의 공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세웠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혁신위가 최근에 얘기했던 오픈 프라이머리를 굉장히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뭐 낙하산 전략 공천을 사실상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에는 저는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하거든요. 제가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도 했던 얘기들이고, 이게 결국은 권력자의 공천권을 다시 이제 당원과 국민들께 원칙적인 모습으로 돌려드리자라는 건데, 이걸 하려면 권력자랑 세게 싸워야 돼요. 예. 근데 싸울 의지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보니까. 그럼 총론보다 디테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총론도 총론인데 이거 실행을 해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당대표한테도 세게 얘기하고 대통령께도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당정 뭐 분리를 세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당내 의견 나오니까 대통령은 나라님인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아니 무슨 대통령이 왜 나라님이에요. 대통령은 그냥 5년짜리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지금 이런 인식을 가지고 혁신위를 하면 실행이 되겠나. 그냥 시간만 지금 허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초에 그 혁신위원회가 발족이 됐을 때 저희가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뭐 평가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미지가 사용된 것을 넘어서 더 안 좋은 상황까지 지금 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그냥 김기현 대표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가려고 했다면 성공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활용이라는 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봤을 때는 인요한 위원장이 그때 중진들 불출마나 서울 출마를 좀 강하게 요구하다가 김기현 대표랑 둘이서 단독 회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뭐 김기현 대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게 아닌가. 뭐 제가 아주 좋게 예상하자면 김기현 대표가 그런 부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좋은 적당한 타이밍에 내가 알아서 물러나거나 서울 출마해도 할 테니 혁신위에서 너무 압박을 하지는 말아달라라고 했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혁신위의 어떤 주목받았던 시작에 비해서는 실행을 이끌어내는 뒷심은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위원장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천 위원장께서 현역 의원 20명 모아서 원내 교섭단체 이루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실체가 좀 있습니까? 모아진 인원이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아직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한다 확정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한 90% 정도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정치라는 거는 생물이니까 현역 의원들도 당연히 아직 창당 깃발 올린 게 아니니까 합류한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은 없지만 이준석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준석 신당이 괜찮다라는 평가가 된다면, 그러니까 12월 27일에 여론 지형을 보고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고 내가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은데 이준석 신당으로는 한번 해볼 만한 수준의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이준석 대표의 고민이라는 거는 현역 의원을 못 모아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범위까지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그런 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모든 게 다 가정인 게 지지율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뭐 12월 27일이 됐는데 이준석 신당이 전국 단위 지지율이 뭐 5%다 이러면 아무도 안 오겠죠. 그 시기에 지지율에 따라서 합류의 규모나 여부는 결정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히 한 달 뒤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 이야기 여쭙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을 내놓고 있는데요. 순천시만 올해 본 예산보다 조금 늘었어요. 이것도 뭐 상당히 고무적이다, 뭐 순천 부럽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윤 정부의 초긴축 재정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보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그 예산 수입, 그러니까 세수가 정상화돼가고 있는 과정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몇 년간 부동산이 좀 그 폭등을 하고 또 부동산 거래 자체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세수가 많이 거쳤다. 국민들은 부동산 올라가지고 고생인데 정부는 좀 부유해졌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거 정부가 세금 더 거두려고 일부러 부동산 가격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근데 그 거품이 사실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부동산 거래 자체도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줄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업들의 매출도 많이 지금 경기 자체가 세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면이 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순천시가 그 23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정원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제 가용 가능한 예산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24년 예산을 줄이게 되면은 또 민생 경제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결정 잘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다고 국채나 지방채를 무작정 늘릴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채무 규모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은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곳곳에서 요즘에 이야기 들어보면 큰 인프라 사업 말고요. 뭐 좀 더 디테일한 거, 뭐 국비, 도비 많이 따오는 게 이제는 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들어가니까. 네, 다 매칭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만큼 이제 재정 절벽의 상황을 참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뭐 국비 따오면은 아우 땡큐지 이랬었는데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국비 사업을 따내도요 매칭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예산이 좀 줄어가지고 줄은 예산에 맞춰서 사업자를 민간 사업자나 뭐 이런 데 공모를 하자니 그 들어오는 입찰하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예산 불용 처리되고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좀 잘 잡아서 국비나 도비를 따오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매칭할 수 있고 성과가 나는 것들 위주로,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호응이 있을 것들 위주로 좀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예. 근데 우선 짧게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순위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지자체 장의 뭐 공약이나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요. 시민들께서는 시의회와의 뭐 갈등이나 여러 가지 또 일어나는 이후의 이야기들 보고 어떻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까? 일부 나름대로 이제 분란 내지는 소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순천시정 자체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시장 공약 사업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1조 원이 넘어가는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역 정치권에서 지적하고 또 바로 잡아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는 이번에는 예결위원이 아니어서 조금 바쁜 일정은 끝났는데요. 저희 이제 교육위에서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선생님들에 대한 AI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배정과 관련한 법률이 좀 크게 쟁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들 이제 법안 소위에서 다루면서 계속 논쟁하고 이렇게 했고요. 또 나머지 시간에는 지역 내려가서 지역 일정 소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국회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금에서 본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둘러싸고 좀 미묘한 신경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지요? 저희는 이제 지난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은 결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그때 그 탄핵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 국민의힘이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를 포기함으로써 탄핵이 그때는 처리가 안 됐고요. 저희가 이제 철회해서 다시 이번에 발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탄핵이 반드시 좀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쌍특검법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하고 50억 클럽 특검법. 예. 그 부분은 이제 패스트트랙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회의에서 그 발의만 하면 되는데 의결
의결만 하면 되는데요. 이걸 이번에 할지 어쩔지의 문제는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의안의 상정은 국회의장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의장님하고 계속 상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 여쭐 것이 9.19 군사합의 파기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예. 북한은 우리 정부의 책임을 돌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관련 기관 보고에서요,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북한이 잇따라 도발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거고, 이건 대통령이나 국민 모두가 다 갔을 텐데,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거, 이건 전략적으로 마주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가장 원하는 측은 오히려 북한이에요. 9.19 군사합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억제 장치였거든요. 때문에 9.19 합의가 사라진다면 북한은 오히려 이를 빌미로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한 적대 행위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북으로 하여금 사실상 파기 선언을 하게 한 빌미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강경 대응만 계속 하다 보니까 9.19 군사합의 파기로 연결이 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 강화되고 고조될 위험이 있어서 계속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 앞선 천하람 변호사께서는 북한에서 군사정찰 위성 계속 발사하고 뭐 미사일 쏘고 이러니까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북한의 도발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거는 뭐 저희가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예. 근데 예전에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아서 우리가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했던 게 아닙니다. 자꾸 북한의 도발은 상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쟤들이 도발하니까 우리도 해 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예. 그런 식의 문제의식은 저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민주당 내로 와서요. 민주당이 현수막에 청년 비하 논란에 사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최강욱 전 의원의 선을 치는 암컷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위원장께서 이 발언을 옹호했다가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이요, 일반 국민이 아니라 강성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자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언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강성 당원들이 원하는 발언을 하고 그들이 속 시원해하면 또 그 일을 해주고 뭐 이런 편협하고 아니란 사고에서 발언들이 좀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으로 단지 본인만 징계를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 전체, 특히나 수도권이나 영남 등지에서 아주 험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상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지난 총선이에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여러 인사들이 극우 강성 팬덤에 둘러싸여서 5.18 명언을 내뱉고 온갖 실언을 쏟아냈지 않았습니까? 그 예. 결과는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의 총선 참패였거든요. 민주당 역시 실언이 계속된다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좀 절박함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당 구성원 모두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이게 당에 어떠한 영향을 줄 건지, 당에 어떠한 피해를 줄 건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고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예, 당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 뭐 관련해서 뭐 공천에 반영하겠다랄지, 뭐 청년층 겨냥해서 뭐 손혜원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강경하게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표현이 아니라 맥락을 봐야 할 것이에요. 예. 그 맥락을 무시하고 특정한 표현만 가지고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맥락을 봐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들을 한 것이라면 당이 강경한 대응들을 해주는 건 맞겠다. 지금까지 오히려 그게 너무 조금 온정적이어서 이런 것들을 잡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있어서요. 앞으로 어쨌든 당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또 당이 나서서 더 의원들에게 말 조심을 좀 설득하고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으로 와서요.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보다 8% 줄어든 예산을 이제 편성했고, 정부의 초긴축 재정이 아무래도 지방정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상황을 좀 보고 계신지요? 예,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큰 원인인 것이지요. 정부의 세수 예측이 지금 60% 이상 벙커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여파가 지방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광양은 기업으로 인한 세수가 되게 많은 편 아닙니까? 법인세도 광양시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들이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경기 침체가 계속 반복되고 이러면서 세수 부족이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광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일 텐데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방의 지자체가 수도권 소속의 지자체보다 더 큰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그동안 정부가 부자 감세 기조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상황들이 더 좀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세수 보전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세수를 예측을 잘못하고 부자 감세를 통해서 세수를 줄어들게 만드는 원인은 중앙정부가 야기해 놓고 실질적인 피해는 지방정부가 지는 거는 나 몰라라 하고 알아서 감축해서 긴축해서 생활하라라고 떠넘기는 건 옳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중앙정부한테 세수 보전 대책을 좀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청하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궁금한 것이 요즘에 뭐 예산 전국에서 늘 그렇습니다만 이제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뭐 부시장, 뭐 부지사 이런 분들 국회 많이 가시잖아요. 예. 그 광양 정인아 시장께서도 이제 여러 번 찾았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이런 활동들이 또 절박함을 또 호소하는 것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아예 긴축 재정을 선언하고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세출 예산들을 다 깎아가지고 좀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의 심사 과정에서 국비의 증액 여유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편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 올해가 그게 훨씬 더 좀 어려운 조건이 돼 있는데요. 통상 이제 정부가 편성해온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국회가 감액하고 그 감액한 분만큼 다른 세목이나 다른 사업 예산으로 증액하는 이런 형태들을 띠고 있는데 올해는 워낙에 편성 자체를 좀 감축해서 편성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또 저희가 필수적으로 깎아야 되는 예산들을 좀 깎고 나오고 나니까 국비 증액 여유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어렵긴 할 텐데 그래도 와서 부지런히 호소하고 저희도 부지런히 만나서 좀 설득하고 하면 조금씩 변화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장들께서도 많이 오시고 저희도 지역 예산을 위해서 예결위원장 또 예결위 간사, 예결위원들 특히 소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슈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좀 어찌 보면 긍정적인 뉴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랜만에 여야 정치권에서 좀 뭉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파급력이 좀 있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한마음으로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게 참 오래간만인 것 같고 되게 기분 좋은 뉴스이긴 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또 특히나 국민의힘 여당에서 그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어떤 그 공식적 주장들을 하면 이게 이제 정부나 그 여당의 입장에서도 전남권 의대 신설이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의 주장만이 아니라 전체 지역의 의견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서 앞으로 좀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이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 문제를 넘어서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국민의 의료권을 확보하는 방안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동안 저희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계속 주장해왔던 일인데 이번에 여야를 막론하고 또 지역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까는 좀 다음 문제고요. 어쨌든 긍정적 움직임이 시작됐으니까요. 이 움직임이 더 큰 결과를 내도록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은 도당 위원장분들끼리 이제 가는 것으로 전남도 의회 의장께서도 참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볼 일인 것 같고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금보다 2배 늘려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신설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시점에서? 예.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2배 이상 늘려야 되는 결과가 나왔다. 근데 이건 이제 어찌 보면 뭐 좀 당연한 결과일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해주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좀 여론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야 될 건 지금 지방의대를 신설하는 거는 다른 지역도 다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의료가 워낙 이제 엉망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근데 무엇보다 전남권은 의대가 없었습니다. 없는 걸 새로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에서 둘 만들거나 둘에서 셋 만든 거와는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더 강조를 할 거고, 마침 지난번 그 국정감사 과정에서요, 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좀 더 책임 있는 자세,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계속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청년 주거 정책인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에 나섭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 전남형 만원 주택하면 전국적으로 화제를 일으킨 바 있죠.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16개 군에 최소 50호 이상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단돈 10,000원의 임대료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자는 건데, 지금 사실 통계청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전남도의 경우 기존의 모항군을 제외한 16개 군만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 최근엔 시지역인 여수와 나주까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발표가 돼서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 청년이 원한 만원 주택에 대해 12월 1일까지 설문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책 수혜 대상인 청년과 또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시설부터 주택 선호도, 주거의식이나 지역 정주의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잘 반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26회 전국 고품질 쌀 생산 우수 쌀 전업농 선발대회에서 전남도가 개발한 새 청무 품종을 재배한 농가가 대통령상 그리고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네요. 예, 그렇죠. 올해 새 청무쌀을 재배해 쌀 생산 농업이면 누구나 염원하는 대상인 대통령상에 충북 계산군의 한 회원이 받았고요. 최우수상 국무총리상은 해남군 회원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번 상은 전국서 추천한 2023년산 벼시로 48점을 대상으로 식미 검사부터 농약 검사 또 품위 검사 분석 결과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 새청무쌀은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전남의 토지와 또 재배 여건에 맞춰 7년간에 걸쳐 육성한 품종인데, 특이한 점은 쌀알이 투명하고 단단해 밥을 지으면 찰기가 들고 식감이 쫀득한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 고품질 새청무쌀은 특히 병충해에 강해서 전남 벼 재배 면적의 52%를 점유한 전남의 대표 품종이라 할 수가 있죠. 전남도는 앞으로 소비자가 믿고 또 먹을 수 있는 전남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가공, 저장, 유통까지 적극 지원해 나설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남도가 동절기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서 공공뿐 아니라 민간단체와 협력해 맞춤형 지원에 나섰어요. 예, 정부의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 전남형 동절기 보건복지 종합 대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는 지원 대상을 생계가 어려운 일반 도민까지 확대해서 생활안정자금 최대 70만 원과 노후주택 개선 자금으로 1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특히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에서 발굴한 유기가정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연계해서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로 월 62만 3천 원과
동절기 연료비로 월 15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요. 그 밖에 전기 요금이나 의료비, 교육비로도 2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금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전 시군 9,212개 견호당엔 난방비로 5개월간 월 최대 33만 5천 원을, 또 양곡비로는 35만 1천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등 160개소의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촘촘한 겨울나기에 전남형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국 4대 권역에 조성될 해양치유센터 완도에서 국내 처음으로 개관했어요. 예, 개관이 됐죠.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올해 국도비 208억 원 등 354억을 들여서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 일원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완공이 돼 지금 개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센터에서는 지역의 해양 자원을 활용해 환자의 회복과 또 일반인의 건강 증진 차원에서 3종류의 풀잠과 함께 9종의 테라피 등 모두 16종의 다양한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센터 주변은 또 해양과 관련된 각종 치유센터들이 조성이 돼 힐링과 휴식, 여기다 치유 효과까지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완도에서는 앞으로 의료와 관광 또 바이오 산업이 융복합된 해양 치유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 치유 전문 병원과 호텔, 골프 테마파크들을 차근차근 유치할 계획인데, 전남도는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이 완도 해양 치유센터가 일자리 창출이 크고 더불어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치유의 메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4,592억을 최종 확정하고 당장 지급에 들어간다고요? 예, 이는 전국 지급액으로 본다면 한 2조 3,696억 원의 한 19% 정도로 가장 많은 액수죠.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또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 공익직불금은 시군을 통해 농업인 계좌 확인을 거쳐 지금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1만 3천 명의 농업인, 농업법인에 4,592억을 지급하는데, 이 중에 농가 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8만 4천 명의 1,008억 원 정도가 됩니다. 도는 그동안 대상 동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에 대한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해 왔는데, 그 덕에 이번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 경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음악과 국악, 문학 등 이른바 K컬처의 본 고장이자 성질할 수 있는 전남에서 다양한 예술을 주제로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예, 맞습니다. 전남 아트 박람회 아트 061이 27일 오늘부터죠. 4일간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그 성대한 막이 오릅니다. 전남 문화예술 브랜드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수도권 진출은 물론 또 세계로 향해 진출할 수 있는 한마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아트 061의 061은 지역 전화번호를 의미하고요. 전남을 상징하면서 향후 브랜드로 확산해 나간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죠. 특히 이번 박람회는 한마디로 지역 청년 스타 발굴을 위해 최초로 추진된 행사인데, 다양한 장르와 함께 매력 넘치는 콘텐츠로 관람객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알차게 진행이 됩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에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